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을 움직인 이슈 살펴보고 다음 주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두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좀 바쁘게 일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된 것 바쁘면 같은데요. 좋은 거죠. 네. 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춘광 대표님이 직접 선정한 3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번 주 시장 흐름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주시해야 할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3세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3번째 이슈는요. 자, 경제 지표가 증명한다. 미국 경기 연착륙입니다. 사실은 이 8월 들어서 정말 시장이 다이나믹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폭락장을 가져온 시그널이라고 해석되는 게 저는 크게 2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실업률 그리고 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라는 걸 사실 정말 시장에서 네. 뉴스에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아주 중요하고 정확하게 보신 거죠. 네, 그런데 대표님 지금 우리 이슈 제목을 남겨주신 건 경기 지표가 증명한다라는 건 너무 우려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해주시는 그런 거겠죠? 말씀 드렸지만 맞아요. 여전히 저희는 지난 2주 전보다 갈수록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이번 주, 또 다음 주 발표될 PCE도 마찬가지고 이따 언급되겠지만 네. 큰 그림들이 경제 매크로 그림이 너무 사운드하고 우려했던 것만큼은 전혀 아닌 그런 그림이 계속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차트를 제가 한 4개 정도 갖고 온 이유가 네.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급락장을 연출했던 몇 가지 이슈가 지금 고용시장, 실업시장 청구건수였죠. 그리고 샴법칙, 맞아요. 그다음에 엔캐리 이런 것들인데 이거 4개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냥 이거 간단히만 언급을 드릴게요. 네. 고용시장 불안감은 이미 꺼졌죠. 그렇죠. 주간 실업시장 청구건수가 24만 9천 개 가니까 이제 시장이 아뜨했는데 지난주, 어저께였죠. 24만 2천 개. 아주 평년 수준으로 안정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시장이라는 곳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과 2024년도에 주간 실업시장 청구건수 추이를 보여드리는 건데 현재까지 보시면 거의 궤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절성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해묵은 얘기가 이미 되어버렸지만 미네소타주에서 선생님들이 방학 때 실업으로 잡힌다든가 허리케인으로 일시적 휴입이 실직사수가 좀 늘어난다든가 네. 또 미시간주에서 공장 새롭게 레노베이션하면서 한두 달 정도 이런 것들이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놓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매번 유튜브에 이런 말씀 드리지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좀 긴 흐름, 긴 호흡을 갖고 봐야지 매달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이런 건 하등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포지션 구축 내지는 투자 패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됐었지만 CFTC에서 발표하는 엔달러 선물 순 포지션이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매도 포지션으로 계속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 엔캐리를 언와인딩했던 이게 이제 시장을 촉발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림이 좀 작아서 보이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제일 끝에 8월 16일 현재 순 매주 포지션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지금 2만 3천 계약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쉽게 말씀드리면 엔캐리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 엔캐리를 다시 말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계 표현으로 하면 와인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거하고 전혀 반대 방향. 그러니까 결론부터 보면 그 지지난주 막 폭락장을 촉발했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하거나 헤게모니 자체를 변화하는 이런 움직임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엔화의 어떤 그 단기적인 하락세에 살짝 배팅했던 세력들이 이제 크게 좀 움직이면서 좀 아따아따했던 이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저는 그 표현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런 것들이었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차트를 통해서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시장은 다시 좀 스테빌라이즈 되고 정상화돼 가고 있는 길목으로 이미 접어들었죠. 오늘도 지금 살짝 시장이 다시 좀 견조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그래도 이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빨간불을 잘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이 8월 초에는 들었던 얘기 또 듣고 샴의 법칙,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랬기 때문에 공포감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싶은데 항상 좀 대표님을 만나면 이 공포감을 내가 이제는 좀 덜어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최근에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해서 건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엔달러 선물 순 포지션에 대한 차트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시장은 크게 조정을 겪게 된 거잖아요. 이 이후에는 좀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확실히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차트, 요 중요한 차트라고 봅니다.
꼭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 급 조정장이라고 할지 변동성장이라고 할지 이름이야 뭐 아무렇게 붙여도 저는 변동성장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변동성장. 이 변동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 상승세, 업종별로 종목별로의 상승세가 점점 확산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M7 소수 몇 개 종목이 많이 올랐던 것이 많이 폭락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하락장에 매몰돼서 그렇지 이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가장 좌측의 차트를 보시면요. 7월 17일 이후에 최근 한 달, 8월 20일까지 주황색 패턴인데 그 11개 미국의 업종별로 최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유틸리티, 필수 소비, 부동산, 헬스케어 등등에서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그러네요. 이제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급 변동장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못 올랐던 아이들이 이게 결국 이제 주식 업종 내에서만 보자면 M7이 조금 많이 올랐던 아이들이 조금 가격을 해소하는 와중에 그동안에 못 올랐던 업종들이 많이 이렇게 전방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평균 회귀라고 보고 있는데 못 올랐던 아이들이 전방위로 올라주는 그리고 많이 올랐던 아이들이 가격 해소하는 이런 건강한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승폭 자체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이 된다는 얘기는 일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 기회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꼭 한번 좀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업종별로 키 맞추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시장이 좀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질적 볼 수 있다. 개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질적 하는 생각이 개선이다.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통화 정책이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이 기조 지금까지는 어땠는지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텐데 이게 결국은 연착륙의 시그널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저희는 단연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좀 앞선 얘기긴 한데 먼저 오늘 이제 잭슨 파월 죄송합니다 제롬 파월 네. 의장께서 이제 미디어 발표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는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원래 이 서머 캠프, 잭슨홀 서머 캠프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장들끼리 모여서 니네 어떻게 하고 있니?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죠. 살짝 좀 자화자찬하는 약간 그 세리머니 비슷한 이런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행사가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잭슨홀 기대를 많이 했죠. 저도 지난번에 예상하기를 21일부터 24일까지 하고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9월달에 인하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김이 빠졌죠. 이번 주에 지난 7월 FMC 마이뉴츠가 발표되면서 회사록이 나오면서 several 구성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에다가 그 BLS에서 노동통계청에서 신규 일자리 매년 이렇게 벤치마크 조정을 합니다. 그게 전달 3월부터 이번 해 3월까지 1년짜리를 고해 8월 달에 재조정을 하고 2년 2월 달에 또 이제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이번에 8월 달이 벤치마크 조정치가 발표된 거예요. 수정치가 발표됐다. 네, 수정치가. 네. 그게 이제 82만 개가 줄어들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시장은 이 정도면 오케이 하고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 시장이 가장 중요한 키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현재까지 뭐 발표된 것들을 보면 뭐 아주 견조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50bp 인상은 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50bp를 인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50bp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하는 이러면 이제 정말 시장은 그때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사실 올해 초부터 이제 그런 전망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림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걸로 나왔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물가가 점점 안정화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고금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걸 소위 우리가 이제 인슈런스 컷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아주 인슈런스 컷 거의 30개월 만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경기 전반에는 오히려 더 순풍 역할을 할 거고 풍풍의 역할을 해줄 거고 그럼 경기는 다시 소프트 랜딩으로 훨씬 더 굳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잭슨홀 미팅 이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을 주시를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지금 함께 확인해야 할 매크로 상황들 그리고 뭐 미국 대선이나 이런 다가올 이슈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에 대한 내용들도 몇 함께 가지만 좀 언급하죠. 짚어주세요. 지금 차트에서 제가 그냥 그림 한 4개를 쭉 갖고 왔습니다. 네. 제목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약만 해드리면 GDP 성장률 자체를 최근에 저는 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IB들이 이제 보통 전망치를 내놓잖아요. 네. 역시 골드만삭스가 저도 JP모건에 근무를 했었지만 골드만삭스가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물가 상승률 전망하는 것도 거의 가장 정확하게 맞추고 있고요. 근데 그 하우스가
3달 전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15% 갔다가 25%로 올리다가 요번에 20% 다시 내렸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향후에 이런 그림이 계속되면 경기 침체 확률 15%로 낮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2,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2.8%입니다. 잠정치긴 하지만 조정이 되더라도 아마 2% 뭐 초중반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틀란타 연방에서 발표하는 그 실시간 매주 업데이트하는 3분기 GDP 그 성장률 예상치를 보는 게 GDP 나우 아니겠습니까? 그게 2.0%에서 2.4%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1위 경제대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이고요. 매년 2% 이상 성장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보다 강도가 더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소비가 어떻고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언급이 이미 됐었지만 금리 인하가 지금 30개월 만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 어떤 식으로든 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크게 하죠. 그게 저는 경기 뭐 침체까지는 아니고 지금 경기가 살짝 이제 슬로우다운하는 초입이라고 보는데 네. 그게 이제 트롭까지 아주 침체 수준까지 가기 전에 이 금리 인하 뭐 사이클을 통해서 시작하는 걸 통해서 다시 이제 확장 사이클로 연결하는 사이클에 진입을 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책의 실효성을 또 발휘하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또 잡지 않을까. 물론 일각에서는 제롬 파월이 실기했다는 비판도 많이 하긴 하지만 어려운 작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을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좋게 판단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 실적 지난주까지 2, 4분기 기업 실적 발표 거의 93%가 마무리했습니다. 그중에 79%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그리고 당초에 예상했던 분기 성장 EPS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9%였다가 이번에 실제 발표된 거 보니까 집계한 거 보니까 10.9%예요. 우리가 시장 변동성에 매몰돼서 그렇지 기업 실적 성장세가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는 거는요. 굉장히 세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실적 좋아지고 있고 경기 상황 매크로 GDP 성장률 비롯해서 괜찮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까지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이러면 경제 상황이 뭐 안 좋은 걸 찾기 시작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안 좋은 거가 믹스돼서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 그림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림이다. 저희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단 하나의 좀 변동성으로 저희가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 대선인데 네.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블루 스윕, 레드 스윕이라고 그래서 블루 스윕은 민주당 대통령이 되고 해리스가 되고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쓸어가 버리는 블루 스윕 아예 쓸어버리는. 그렇죠. 쓸어버리는. 네. 그리고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는 그 레드 스윕이라고 그래서 레드 스윕보다 레드 스플릿 정도로 표현을 하죠. 뭐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상하원이 가장 킵니다. 제가 미국을 정보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책이나 체크 앤 밸런스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게 깨지는 경우가 블루 스윕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대통령이 되건 공화당 대통령이 되건 상원과 하원이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나눠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스플릿되는 상황이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봐요. 그래야 정책의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고 참고로 갑자기 생각난 건데 2017년도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케어 폐기시켜버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폐기 네. 못했습니다. 그렇죠. 공화당이 반대해서 폐기 못 시켰어요. 이게 체크 앤 밸런스의 아주 묘미라는 것이죠. 미국이 그걸 아주 잘하는 나라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변동성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해리스가 이제 막 치고 올라오면서 이러면서 이제 블루 스윕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저희는 이거 변동성 잠재 리스크 중에 하나다. 그 정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지금까지 짚어주신 내용들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 GDP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매크로 지표 잘 나오고 있고 기업 실적도 두 자릿수를 찍어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그럼요. 모습이다. 다만 이 미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양당제가 서로 잘 견제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충광 대표님이 뽑아주신 두 번째 이슈는 30개월 만에 나타난 통화정책 변화 기조입니다. 자, 앞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잭슨홀 미팅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아마 발언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11시 2분입니다.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저희가 결국은 봐야 할 거고요. 30개월이라고 해서 봤더니 와 정말 오래됐구나. 이 금리 통화 정책이 22년 봄이면은 정말 이제는 대변화가 찾아올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 변화도 중요하지만 제가 꼽은 저 워딩 중에 네. 기조가 가장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제 워딩을 드렸는데 네. 2022년 3월부터 16개월이 걸쳐서 장장 0.25였던 상단 기준의 기조금리를 5.5%로 올렸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올렸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5개월째 유지하고 있거든요. 30개월이 역대급으로 긴 기간은 아닙니다, 사실. 거의 한 3년 정도 고금리를 가져간 구간도 과거에 있었어요. 네. 거의 한 두세 번째로 긴 구간인데 저는 이런 그 30개월 만에 나타난 통화정책의 변화의 기조라는 뜻을 뭘 담아서 워딩을 드렸냐면 지난 30개월 동안 미국 경기가 어땠나요? 아주 사운드했습니다. 시장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아주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가도 그러면서 잡히면서도 경기가 아주 싸운다. 이게 사실 골디락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번에 30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 친시장, 다시 말하면 완화 정책으로 바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는 이걸 반영하는 자본시장이든 그림이 어떻게 될까? 저는 충분히 엔조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재된 변동성은 늘 있을 수 있겠죠. 10년물 금리가 아마 생각처럼 공격적으로 빠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7월 24일 현재 4.3 수준이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한 2, 3주 만에 3.8대로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급한 하락폭이죠. 근데 이 하락폭이 계속해서 더 떨어져서 3.5를 깨진다거나 이럴 리는 없다고 봐요. 제가 이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10년물 금리가 경기 성장을 반영해서 추이를 보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또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좀 빠지고 10년물 금리가 빠지면 또 오르는 이런 패턴을 놓고 연출한다고 보면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시장은 작은 거에도 반응하는 게 시장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작은 조정이 좀 있을 거다. 그때마다 금리 인하 9월 FOMC가 9월 17일인가부터 18일 하잖아요. 그 전에 아마 이제 이런 작은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조정들이. 그럴 때마다 포지션을 꼭 구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 정책 관련해서 이제는 저희가 또 투자 전략을 좀 다시 네.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지금 우선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기사로 나오고 있어서 간략하게 조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인플레가 상당히 둔화됐고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정책을 조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노동시장이 더 이상은 추가적으로 냉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특히 인플레가 2%로 향한다는 확신이 커졌다라고 발언을 내놨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인플레이션 이 수치가 2.9%로 내려온 것도 굉장히 또 오랜만의 일이었잖아요. 그럼요.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이 메시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벅차고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네. 시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담담한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친시장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당초에 그냥 마일드하게 늘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다. 데이터를 보고할 거다. 네. 뭐 그 정도의 맞아요. 언급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왜냐하면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이제 공화당 민주당에서 내리지 마 내려 뭐 이런 입장이고 하니까 조금 포지션을 좀 운신의 폭을 조절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역시 친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담이긴 하지만 과거 30개월 동안 고금리를 했다고 해서 이게 FOMC 자체가 아주 반시장이고 매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부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라는 거는 미국 경제를 어떤 식으로든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게 기본 지상 과제고 또 하나 FOMC 패드가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맥시멈 인플로이먼트예요. 완전 고용을 추구하겠다. 그렇죠. 경제 성장, 완전 고용 플러스 물가 안정. 방금 말씀해 주신 몇 가지 표현이 딱 여기 세 군데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나스닥 S&P 500이 0.6, 0.34 이 정도로 올랐었거든요. 아마 네. 상승폭을 좀 키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나스닥 지수가 1.3% 오르면서 이 발언에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존스 0.73% 오름세 현재 S&P 500도 0.96% 거의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 앞서 이 나온 메시지들을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데이터 인펜던트가 또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와 폭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고 그렇죠. 있는 부분인데 데이터 등에 의존하겠다. 또 이렇게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친시장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조심스러운 이 마무리를 좀 해주고 있는 본연의 역할에 모양새네요. 충실한 멘트를 날리신 거죠. 그리고 네. 데이터 디펜던트 해야죠. 그렇죠. 저희 하우스도 사실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해서 시장을 담담하게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볼 때 저는 FMC나 제롬 파월 이런 분들 상당히 존경하는 입장입니다.
공부하는 재미가 굉장히 있는 당연하죠. 시간입니다. 잘 듣고 네. 있습니다. 기분이 그럼 참 좋네요. 오늘. 이렇게 그러면 금리 인하가 결국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오늘 파월 의장의 메시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요 대표님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 투자 전략을 재정비를 할 때 그래도 섹터별로는 조금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차트를 사실 준비를 한 게 여러분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됐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전략을 거기에 맞춰 수립을 해야죠. 네. 수익을 어차피 우리가 내려고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장기금리를 쫓아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단기금리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살짝 언급됐었지만 경기 펀더멘털 지금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따라서 그렇게 큰 폭으로 인하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0년물 금리는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같이 움직이는 건 단기금리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차트가 미국 단기 국채금리, 다시 말하면 2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을 때 과거 한 20년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전략들이 발군의 상승세를 보였더냐라는 걸 갖고 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미국 57개 투자 전략을 갖고 쭉 구분을 해서 시장을 미세 대응하는 것 중에 저희가 뽑아온 겁니다. 몇 개만 쭉 놓고 보시면 테마, 성장, PF, 퀄리티 주식, 글로벌 귀금속, 기타 스페셜, 뭐 가치주, 뭐 전환사채 이런 등등 것들이 있는데 금리가 일단 인하된다고 하면 성장주는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금리에 민감한 그 회사 규모라고 하면 중소형주들 아니겠습니까? 중소형주. 사실 그게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순풍을 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고금리 때문에 좀 억제됐었던 실적이 좀 억제됐었던 섹터들은 유틸리티, 인프라, 특히 당연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이겠죠. 저희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한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 일일이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막 언급했던 몇 가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번에 9월 달에 25bp 인하를 하면서 한 세 차례 정도 계속 할 것 같아요. 9월 시작했고 데이터가 페드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 아까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면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러면 9월 남았고 11월, 12월 남았으니까 연말까지 9월 시작해서 세 차례 인하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그때 10년물 금리에 쫓아가는 투자 전략보다는 단기물 금리가 더 직접적으로 기준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때 좋아지는 섹터들을 찾아서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로도 조금 다르게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번뿐만 아니라 9월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오랜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니까요.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1위 베스트 1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1위로 꼽아주신 이슈는요. 모두가 주목한다.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1위로 꼽아주신 거 맞죠? 웃음을. 엔비디아 뭐 정말 상징적인 종목이죠. 그렇죠. 저는 엔비디아를 생각할 때마다 AI의 주도주 또는 뭐 반도체 대장주 이거보다도 저는 이제 미국을 전공했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엔비디아를 딱 놓고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미국은 사실 소비와 민간 부분이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민간 부분의 이 경쟁력,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엔비디아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종목을 보면 참 기분도 좋은데다가 또 실적 발표가 되면 항상 그렇지만 또 우려감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아마 계속해서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부터 계속 가이던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 실적이라든가 금융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돼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적 발표도 세심하게 해주는 반면에 가이던스도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내주거든요. 뭐 기억해 보시면 작년부터 엔비디아 가이던스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 그랬죠. 아주 뭐 지난 1사분기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정말 어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아주 씹어먹었다 실적 성장을. 뭐 그 정도.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수치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직접 막 뜯어보는 하우스는 아니고 제가 ETF 투자하는 하우스라서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가 제시해드릴 수는 없지만 TSMC 실적 이번에 발표됐었잖아요. 네. 보시면 매출액이라든가 EPS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거든요. 그리고 딜로이트라든가 이런 아주 명망 있는 이런 그 컨설팅 회사에서 발표되는 수치를 놓고 보시면 반도체 향후의 성장률 CAGR이면 이제 컴파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리를 감안한 연평균 성장률이
분야별로는 다르지만 거의 두 자릿수 20%에 가까운 분야들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 성장이 계속 예상돼 있고 네. 이 반도체 매출 내에서 AI 관련 칩 반도체 비중이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가장 수혜받는 종목이라고 하면 반도체 중에 엔비디아 단연 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뭐 지난 분기에 전망한 대로 좋게 나올 것 같고 또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민간 부분의 경쟁력, 혁신을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큰 매크로 그림도 말씀드렸고 뭐 금리 인하의 어떤 훈풍 효과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이렇게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지난 2, 4분기 때 아주 기록적인 기업 개선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또 끌어가는 게 엔비디아고 그래서 엔비디아 뭐 실적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죠. 네, 지금 보여주신 그림에서 주황색, 하단에 있는 주황색이 지금 AI 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오름세는 엔비디아에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대표님. 저희 지금 어쨌든 지금 파월의 메시지도 나왔고 세 가지 이슈도 점검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음 주 좋을 겁니다. 너무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좀 가벼운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좋습니다, 간결해서. 네,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잭슨홀에서 이번에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렇죠. 친시장적인 친절한 코멘트를 발언을. 일단 너무 그 세심하고 친절하고 네. 반가운 멘트 좋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8월 28일에 아까 언급드렸던 엔비디아 좋게 나올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사실 언급드리려고 아껴놓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매크로를 주로 보러 나오시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한 4-5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네. 다음 주 8월 30일 날 발표가 돼요. 8월 30일. PCE 지표입니다. PC. PC,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네. 제가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차트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해서 1.08% 먼서먼스 증가했거든요. 소비가 견고하다 이런 해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소매 판매는 이 잡화점 파는 게 소매 판매고요. 미국 전체 소비의 30%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근데 소비 중에 서비스 지출, 머리 깎는 것도 서비스 지출, 그렇죠. 뭐 금융상담 받을 때 내는 것도 서비스 지출, 이런 서비스 지출이 소비에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이 서비스 지출과 소매 지출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산출해내는 지표가 PCE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PCE 지표가 발표된과 동시에 PCE 관련된 물가 지표도 발표되는데 그걸 FMC에서 매년 코어 PCE 2%를 타겟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다음 주에 사람들이 지금 다른 거에 막 매몰돼서 신경을 못 쓰고 있지만 노동시장 덕분에 노동시장만큼 중요한 지표가 PCE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 PCE 물가 지표도 안정적으로 나올 거고 왜냐하면 PCE 물가 지표라고 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수출입 물가 지수를 산입을 해서 발표가 되거든요. 예,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지표만 보더라도 시장은 탄력을 계속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결국은 시장 다음 주에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이어서 30일입니다. 7월 개인 소비 지출 이 내용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 친절한 파월 의장의 메시지도 해석해봤고요. 세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